인생을 거는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용주 맥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했더니 혹시 당사에서 많이 지금 압수수색 맞고 막 이런다는데 윤 타짜 안 갔어요? 제가요? 네. 아니 그냥 전 대변인 당원 책임당원 혹시 그냥 안 가도 돼요. 아시면서 뭘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요? 압수수색에 응해야죠. 잠깐만. 이거 봐요. 김건희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혐의는 이거죠. 그 건진법사 관련해 가지고 그 통일교 당원들이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입당해 가지고 뭐 대선 경선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거 보려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들하고 당직자 그다음에 전당대회 나갔던 뭐 몇몇 후보들은 강하게 저항하는데 응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국가 행정 시스템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한다는 제도 자체가 있고 우리는 그 제도에 따른다는 약속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분이 나쁘든 좋든 응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저희 당에서 민주당이 항상 공격하는 게 구속영장 쳐서 들어가면은 쇠사슬로 묶고 문 잠그고 거기서 버텼던 사람 총리되고 뭐 이런 거 공격했잖아요. 거꾸로 똑같다는 얘기. 물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원 명부를 내놔라. 그래서 이제 협조했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걸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 명부 통으로 그냥 서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아니요. 다소 그냥 일반인의 경우랑 왜 달라야 해요?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면 나 싫은데? 아니 당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왜 때문에 사무실 또 응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힘이 있나 내가? 그 힘이란 게 어디서 나옵니까? 법원의 영장 할 건 하면서 항의할 건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박타짜 정당의 당원 명부를 모든 당이들이 오픈하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당이 보호해야 될 특별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특검에서는 그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원 명부를 좀 달라라는 건데 당원 명부를 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래서 거꾸로 20명 명단을 추려서 이걸 확인해 달라.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 이미 제출하듯이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 20명은 당원이 아니다. 근데 결국 저는 사실은 그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정당 사무실 압수수색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어떤 논란을 낳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인가요? 얼마 전에 거기에 이제 김용 맞아요. 부원장 때 부원장 때 압수수색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도 막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막은 셈이 됐는데 지금 우리 윤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원칙, 정당이라는 거는 또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이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원 명부 같은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이렇게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당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절충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특검이 사실은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압수수색 같은 거 잘 안 하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큼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만만해진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자초한 결과예요. 이제 어떤 변화도 쇄신도 없고 아니 권성동 의원 보세요. 본인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생겼잖아요. 본인이 여기 핵심적으로 연루돼 있는데 건진법사 통일교는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23년 전당대회에 권위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통일교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나 치고 앉아 있고 아니 얼마나 만만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당대회 중이고 뭐고 그냥 뭐 가차없이 들어오는 거죠. 만만해서 가차없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장타짜 요거 압수수색 대상 보니까 사무총장실하고 전략기획국 같은 주요 부서라는데 왜 고개를 갸웃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당원 명부는 조직국 관리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총장실하고 조직국을 한다라는 게 당원 명부 확인 이것 때문은 아니다.
라는 거에 저희 결론이에요. 제가 그 얘기예요. 당원 명부를 달라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당원 명부 들어가려면 조직국이 대상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서 이제 당원 명부 관련한 조직국도 대상이라는 보도는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 오해하실까봐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린 당원 명부도 다 주고 다 털려내 이 뜻이 아니고 예.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정당은 무슨 치외복권적인 것처럼 그래 왔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비난을 했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경우가 왔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가면 더 비난을 받으니까 예. 이걸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원칙상을 응하는 게 맞다. 어제 자, 당의 그럼 대처는 실망스러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 안 돼. 뭐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이셨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에 사무처 당직자 시절에 검찰의 무도한 당사 압수수색을 날밤을 새면서 막았던 저로서는 언제 있었어요 그런 일이? 김대중 정권 때 예. 야당 탄압 저지 투쟁위원장실에서 제가 있어가지고 당사 물고리 잠그고 물러가라 정치 검찰 물러가라. 그때하고 지금 다르죠. 30대 초반의 장성.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다. 검찰 조사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의 앞에 심판에 서야 할 것이다. 예. 2012년 5월에 새누리당이 통합 진보당 압수수색에 내놓은 예. 본인들 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때 저는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막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 서버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거는 못 준다. 이런 또 이 관계들이 있으시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어렵지.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처럼 아니 청당 법 집행이면은 예. 청당이 뭔데? 교과서상으로는 그게 맞죠. 네. 근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한번 뚫리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예.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다 와서 압수수색하면은 정당 활동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당원 명부는요 정당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다 통째로 내놓으라는 것은 예. 좀 과잉 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래요? 짧게는 민주당 그 당사 압수수색 할 때 김용 부원장이랑 할 때도 예.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 떳떳하면 응해서 받아라라고 예. 논평을 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예. 들었던 게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냈던 논평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아니, 근데 사실상 사실상 그 정당을 압수수색한다는 게 검찰에게도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겠죠. 예. 근데 저는 당원 명부는 각 정당에서 다 소중한 겁니다. 예. 그거는 지켜야죠.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게 무도하게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한다, 지키겠다라는 것보다 본인들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중한 당원 명부를 오염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성동 의원. 본인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그다음에 중진 의원에 예. 통일교라는 그런 특정 어떤 종교단체와 어떤 거래를 통해서 예. 당원들을 가입을 시켰다는 정황이 있잖아요. 오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염시킨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그걸 돌아봐야지 자꾸 뭐 당원 명부는 소중하니까 줄 수 없어.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야.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에 민주당은요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을 하고 야당 탄압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속 의원들 전원 당사 소집 지시하면서 예. 똑같이 대응을 했다라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여야가 바뀌면은 공수가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새롭지가 않아 저는. 근데 알겠어요. 이제 민주당하고 좀 다른 건 예. 당시에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이 출근한 지 이틀 됐는데 거기를 털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틀이 아니라 열흘. 여기는 열흘이나 이틀이나. 근데 그 저기 국민의힘은 지금 예. 당원 명부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권선동 통일교도 있지만 22년도에 들어온 이 당원 명부를 가지고 김건희 엑셀 파일을 통해서 공천 계획까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엄중한 민주주의 그건 파괴입니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그런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런 네, 정황들을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네. 하는 것이죠.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건 다르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완전 사실을 확정시키잖아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확정된 사실은 거. 아니지만 네. 그런 의혹들이 있다. 네. 그거지 뭐.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요 얘기해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오. 요새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부부가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사실 비극이죠 대한민국에.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어찌됐든 간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다 구속되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떠올렸던 사자성어가 있냐?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인과응보. 예. 어. 그러니까 이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예.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가 따르는 겁니다. 예. 본인들이
했던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본인들이 억울할 것도 없고 본인들이 무슨 뭐 무고하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김건희 씨 밥도 못 먹고 그런다는데 네. 제가 사자로 하나 더 덧붙이면 인과응보에다가 밥 잘 먹자.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밥 잘 먹자. 건강이 최고 이런 건가? 자, 윤타짜. 사자성어. 인생 부상이죠. 아, 인생 부상. 아, 이상 그러네.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네. 예. 최고의 자리에서 3년 만에 내려와서 최악으로 떨어진 인생 부상. 뭐 불과 1년 전으로만 돌려도 예. 작년 이 시점에서의 윤 대통령 뭐 김건희 씨 뭐 예. 위상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예. 또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상태라든지 예. 주변 사람들의 그 두 분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다 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야. 알겠습니다. 서타짜는 뭐 없어요? 있죠. 뭐요? 일심동체. 일심동체. 예, 이거를 뭐 부부구속이라고 이례적이라고 볼 게 아니라 한 몸이었잖아요. 아. 이 지난 국정을 한 몸이 돼서 예. 5대5로 인사권과 공천권과 예. 국정 운영권을 나눴으니까 V1, V0 예. 곱하면 V0 0 곱하기 1은 0 모든 거는 건심동체였다. 건심동체?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이 분이 영부인이라는 존재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게 내절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V0라는 어떤 행적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인사에 개입하고 매간매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의 구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력체가 이제 완전체로 구속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이걸 별개의 사건을 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좀 어려운 거 이분들과 좀 수준이 다르게 오불관원. 오불관원? 네. 예. 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그럴 줄 난 몰랐냐. 무슨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어. 아무도 모르는 거. 경거망동보다는 조금 경거망동 있구나. 그럴 줄 몰랐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내 할 바 아니야, 뭔 상관이야, 이런 태도로 계속 견제했거든요. 근데 그럴 줄 몰랐냐. 결국에는 미리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좀 수준 있지 않아요? 오불관원. 오불관원. 훌륭하십니다. 일심동체 뭐였죠? 오늘도 경거망동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구속되는 거 관련해서 요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반클리프 아펠 관련해 자수서가 이제 결정적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다들 아마 그건 동의하실 건데,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사실은 별건이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이거는 별건인데요라고 이제 좀 약간의 변호인이 항의를 하니까, 왜냐면 내가 변호사였어도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 그거 나오면. 왜냐면 자수서 나오고 실물 막 목걸이 들이대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딱 그거 나오는 순간 옆에 영장은 저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쳐다봤을 거야. 피의자를. 안 받았다며요, 여사님. 이거 뭔가요? 이게 나오지 막 변호사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예? 뭐 타임, 뭐 작전 타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실제 그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큰일 났네. 라는 식의 얘기를 변호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몰랐다는 거지. 근데 의뢰인이 변호인을 속이면 변호인들은 어떤 전략도 세울 수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어떤 답이 전략을 없어요. 세워도. 근데 이 특검이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면서 언론에 풀고 들어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대처를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별건이긴 한데 아마 그래서 본안 재판이었다면 요 혐의는 제외됐을 거예요. 뭐 내지는 기각되거나. 근데 이게 영장 심사잖아요. 영장 심사에 중요한 건 태도지 않습니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했죠. 왜냐하면 목걸이 관련해서 얘기가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는 가짜 증거 심어놓고서 결국엔 엉뚱한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수사방해 하려고 그랬네. 이 검찰도 속이고 재판부도 속이려고 그랬네. 딱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건 영장을 안 내줄 수가 없죠. 물어봤는데 딱 하나 물어봤는데 목걸이 받았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든 받았냐?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영장 결정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데, 왜냐면 영장 실시한테 판사가 이제, 왜냐면은 그냥 일반 본재판에서는 판사 기준으로 왼쪽에 이제 피고인 앉아 있고 오른쪽에 검사 앉아 있는데 왼쪽에 피고인 변호인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근데 영장 실시할 때는 피의자가 판사 바로 앞에 있거든요. 증인석에. 그럼 많이 물어본다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뭐 쟁점이 아니니까 많이 물어봤을 것만 한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다가 목걸이 받았어요? 누구한테든 이거 하나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거짓말 한 거야. 왜냐면 자수서 나오고 실물 나왔는데. 예? 이 심리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불관원이죠. 그게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죠. 그게 오불관원이라고. 제가 정확한 표현을 했으면 나는 상관없어.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고야 뭐 이건가요? 나는 예외, 열외. 나는 열외. 이런 거. 내가 안 받았다면 안 받는 거야. 나는 V0인데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뭐 V0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넘어가면 통했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런 식으로. 버티고 우기면은 통했던. 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게 아닐까. 권력이 있었을 때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래. 버릇이 잘못 들었을 때. 말씀한 대로 얘기하면 그게 통했던 거를 고상하게 지금 대표님이. 제가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톤으로 한 것처럼 들리니까 윤타짜 제 입장 좀 고려해 주세요. 그 버릇이 없다니 그런 말은 안 하지 저는. 아니, 버릇이 잘못 들어. 버릇이 잘못 들어.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지금 예민합니다. 이 주제가 저는. 근데 톤은 다른데 내용은 이해는 돼. 그러니까요. 그게 또 비싼 내용이 같은데. 그러니까 톤은 저는 그렇게는 안 가요. 톤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조차 없는 단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디플리 증후군 이런 건가? 저는 약간 김건희 씨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봐도 뻔한 걸. 그리고 특검 수사 들어갔을 때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 관련해서 천수삼 그 관련된 대화를 나눈 녹취를 들려줬더니 그건 그냥 인사말이었다. 처음에는 뭐 체질이 안 맞아서 산 못 먹는다 이랬다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들키면 둘러대고 이러는 게 아주 습관이자 생활이자 체질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 김건희 변호인들이 변호가 안 돼요. 어떻게 변호가 돼요? 뭐 의뢰인이 변호사를 속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적지 않게 변호사들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래도 저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봐요. 변호인들이? 예, 모조품도 그 저기 오빠네 장문에 갖다 놔서 그걸 누군가가 증언을 했겠죠. 측근들이. 그래서 거기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거고 그걸 발견되게 하는 좀 치밀한 거짓말을 준비했는데 사실상 특검에 봐서는 허술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인지한 상황에서 특검은 마지막까지 그걸 쥐고있다 풀었던 것 같고 사실 보면은 지금 김건희 씨는 제가 이제 뭐 윤타차께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면 통했던 상황들을 아직도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을 김건희 씨가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내가 그냥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여사님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무혐의 줬잖아요. 디올백도 그렇고 도이치모터 주가적이 심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를 검찰 측에서 확보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담당 수사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다 부인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습관이 지금 그대로 버릇처럼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 자체가 지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못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안 통하네 하고 나왔겠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심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창피하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조품이 더 창피한데? 그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래. 저분이 상식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관계로 얘기하면 내가 변호사들한테도 사실관계를 얘기 안 한 게 좀 창피하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우겨야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런 자포자기 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구나. 자포자기. 아니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형사 사건에서 자백할 건지 부인한 건지 처음에 가른 말을 잘못하면 그걸 꼬이지. 다시 되루기가 진짜 꼬여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가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져서 어느 순간 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게 영장 단계예요. 아직 기소돼서 재판도 안 간 단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당시 상황을 솔직히 얘기하고 거기서 또 선처로 서고 이렇게 가야지 계속 저런 식으로 나는 지위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했다라면은 죄만 더 커질 뿐입니다. 아니 김건희 씨가 했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김건희 씨하고 연관됐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김건희를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온갖 인사 청탁 문장 이런 거 다 나올 텐데
거기서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통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죄를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들은 광고 듣고 와서 3부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김치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2부에서 3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석 뭐 전 세계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서민이든 재벌이든 보석 그 대부분 다 좋아하겠죠.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여자분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무슨 햄버거 가게 광고 다니까 나토 3종 세트 이거 그 업체에서 파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토 3종 세트 저 3개 합쳐가지고 할인해가지고 어쨌든 방크리프 앞에 목걸이 이게 6천인가요? 6천만 원? 그다음에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 이게 티파니인가? 2천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 이게 티파니 2천만 원 상당의 귀걸이 요게 그라프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얼마냐 1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통일교 그래프 말고 또 다른 품목 그래프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저 방크리프 앞에 목걸이가 커가지고 거기에 눈이 팔린 나머지 옆에 있는 귀걸이 못 봤어. 쬐그만 귀걸이는 2천 그래프. 그게 그래프 2천. 그리고 통일교 그래프 목걸이는 아직 신문에 안 나왔어요. 예, 그 목걸이. 예, 그 목걸이 그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까? 예, 어쨌든 잃어버렸다며. 예, 야 그 주순 사람은 땡 땄네. 점유이탈물 횡령 고소도 안 할 거고. 어쨌든. 도대체 주변에서 받은 이 보석과 명품이 지금 나온 거면 2억이죠. 아이고. 예. 근데 뭐 이게 막 서로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서희건설 자수서에 보면 목걸이 2개 샀다는 거예요. 저 나토 정상회의에 착용한 목걸이 말고 다른 목걸이를 하나 더 샀고 팔찌도 하나 더 샀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요. 다른 목걸이는 누구 줬을까? 근데 그거 다 이제 김건희 씨한테 줬다고 자수한 거죠. 근데 이제 김건희 씨 수사를 해봐야 아는데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정작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찾던 티파니 브로치하고 그라프 귀걸이는 그건 서희건설이 준 게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난 거냐? 누가 또 어떤 명목으로 공유한 거냐? 그런데다 시계 나왔죠 지금. 바시론 콘스탄틴 시계. 그다음에 통일교 측이 제공했다는 샤넬백 2개하고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가 또 있죠. 그것만 대충 합쳐서 한 2억인데 그건 많이겠냐? 그래서 김건희 씨가 참 명품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게 전부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가성이 없을 수가 없고 서희건설 자수서에 보면 뭐 필요하냐는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그 얘기 있어요. 서희건설에 앞에 목걸이 방크레프 앞에 받고 나서 서희건설엔 도와줄 거 없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대가성.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대가성에 이 증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것도 이제 그 바시론 콘스탄틴에 줬던 서모 씨 관련해서 돈을 누가 줬느냐 약간 이제 진술은 언론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제일 꽂힌 건 뭐냐면 VIP 할인 받아가지고 5천만 원짜리 3,500에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매장 직원한테 이거 영부인한테 줄 거다. 그랬더니 누가 믿어 그거를?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내가 연결시켜줄게. 그랬더니 김건희에서 전화해가지고 맞다고. 나한테 주는 거 맞다고 그래가지고 VIP 할인 받았다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전화 연결하려고 뭔 소리 하냐고 좀 이러지 않아요? 매장 직원한테 전화해서 그래 나 영부인이야 V0 너 나 아니? 그러니까 깎아줘 이걸 했다는 건데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우리가? 유구무원입니다. 대도무문 이거야? 유구무원. 내가 낸데 뭐 난 이거 해도 돼 이거야? 크로아티아 기억나세요? 크로아티아 순방 갔을 때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순방 갔을 때 그 명품샵 갔을 때 해명이 호객행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명품샵이 삐끼를 써요?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안 써요. 안 써요. 앞에 줄 서요 들어가려고. 앞에 가서 싸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래서 혹해서 들어갔다. 거짓말을 같잖아요. 아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콘스탄틴이든 어디든 VIP 영부인 할인 과연 존재할까요? 아주 이상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꼭 대한민국 영부인이라서만 특별히 할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영부인 대회에서 할인한다? 그러면 그 명품 브랜드가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부인.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기사를 읽을 때 취재 기자가 잘못 썼나? 그러니까 VIP 할인이
그 사준 서모 씨 사업자가 그 업체와 자주 거래를 하니 거기에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어서 VIP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싸게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그런 거래가 성사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게 국가망신이에요. 그래도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명품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어떤 특정 VIP 연가리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범죄 방어를 하는 게 이 자체도 좀 확인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제일 우려스러운 게 총리 비서실장 자리가 1억 1천만 원밖에 안 하나? 싼데? 그래요? 예를 들면 매관 매직인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거의 장관급인데 근데 그 자리를 겨우 목걸이 6천에 팔찌 뭐 해서 한 1억 1천만 원에 정리가 됐다.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고요. 더 있다 그러면? 저는 더 있을 것 같고 그게 서희건설에게 뭐 도와줄 거 없어요 했던 것도 이면에 도와줄 게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나머지 뭐 언론에 나오는 KT 인사에도 김건희 씨가 뭐 했다, 뭐 특정 기업에서 했다, 뭐 건진도 거기에 개입돼서 집사역할을 했다 하면 정말 그 대한민국 공직 대방출을 해서 싸게 땡처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소문 있잖아요. 그 소문은 본방에서 하지 마시고 모았다가 본방 불가해서 저도 오늘 하나 또 해드릴게요. 또 생각나는 게 있어 지금 들으니까. 서희건설 관련해서 다른 차원의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건설의 지주 회사는 유성 TNS라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거기도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유성 TNS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목걸이 주는 그런 차원 문제가 아니라 특정 종교와 연결이 된 것도 이제 밝혀지게 될 것 같다. 어떤 종교?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특정 종교. 본방 불가해서. 아 그래요? 알았어. 유성 TNS를 조금 눈여겨 보시면은. 유성 TNS 지금 밖에 제작진 찾는다 이제. 재밌는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지금 일부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되기 전에 이른바 이제 사전 캠프죠. 그 양재동 캠프가 서희건설 건물에 차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진법사 있던 거기도 양재동 캠프. 거기에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상주하면서 사실상 대선 준비를 지휘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희건설하고 관계가 꽤 깊은 거예요.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그리고 이제 당선이 확정되니까 당선 축하 선물 저적을 준 거고 대가로 이제 사위 인사청탁 얘기했다고. 이제 자수서에 나와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서영주 소장이 얘기한 거하고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뭐 1억씩이나 주고 총리 비서실장 몇 개월이나 한다고 1억씩이나 주고 그걸 사. 그래서 더 있을 것 같다. 총리 비서실장 말고. 노리는 게? 네, 다른 서희건설 측의 청탁이나 부탁이 더 있었을 수 있다. 뭐요? 사위 관련해서요? 아니면 모르죠. 그거는 사위 관련해서인지 사업 관련해서인지. 근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죠.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뭐 가족도 위험해지고 사업도 위험해지고. 근데 자수한 이유는 이게 이제 알선수재로 기소가 되면 준 사람은 처벌이 안 받아요. 뇌물죄는 처벌을 받지만 그래서 알선수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검은 이걸 알선수재로 안 보고 뇌물로 보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되냐 뭐 이런 등등의 쟁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니까 서희건설 맞사이드 검사죠. 검사 출신이고 둘째 사이 셋째 사이 다 판사라는 거고 딸도 변호사래요. 딸도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근데 윤석열 공범이면 말이 되는 거죠. 그 윤석열한테 준 뇌물이고 그 뇌물의 공범이면은.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특검에서 박근혜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공범으로 만들었듯이 이거 정치 공동체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논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뇌물로 하는데 본인은 알선수재의 공여자라고 생각하고 처벌 안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자수를 했다. 이런 분석이시구나. 그리고 요거 결국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총리 비서실장의 장관급이긴 한데 차관급이죠. 차관급인데 만약에 저보고 내가 그래도 검사 출신이고 현 정부에서 뭐 해보고 싶고 막 백도 좋고 하는데 총리 비서실장 그러면 난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나는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성근이라는 사람이 총리 비서실장 또는 서범관 회장이 죄송합니다. 서희건설 이범관 회장이 대가를 내가 뭘 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총리 비서실장 자리에 만족했을까? 본인은 뭐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섭섭했다고 대가성 아니라고.
뭔가 다른 걸 원한 게 아닐까? 공천 아니에요? 공천이죠. 그죠? 공천이지. 예. 총리 비서실장은 그냥 다리 징검다리고. 그렇겠죠. 근데 공천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안 됐잖아요. 경선에서 졌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아마 그때 그 당시 당대표가 아니지.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예. 대표가 아니었다면 공천 받았을지도 모르죠. 절 보세요. 예. 그런 거 아니야? 아는 거 있죠. 저는 안 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 중영도인가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야? 조승환 의원 전 해수부 장관하고 경선에서 붙어서 졌다. 경선을 원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원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는 빈 지역이 왜냐면 거기는 빈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선했다. 요 과정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윤타짜? 전략공천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본방불가에서 네. 상세하게. 아니 그때 네. 그 황보승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예. 문제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비었고 예. 그래서 거기를 누가 가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을 때 조승환 해수부 장관 얘기가 나올 때부터 예. 그럼 여기는 그 박성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 이런 얘기가 많았죠. 어쨌든 박성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입장이라면 당연히 전략공천을 원했을 거고 박성근 예, 당연히 원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경선을 붙여서 조승환 현 의원이 됐다 이런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가지고 예. 뭐 많은 분들 얘기가 나왔어요. 전직에 전직도 나오고 막 예.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박성근 뭐 전 비서실장이 가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예. 장관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냐 급해서 이런 밀렸네. 게 있었죠. 그래서 기억이 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장타짱 뭐로 짐작해요? 알 수는 없지 우리가 수사를 지켜봐야지. 그 영도 공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본방불가 때 뭐 있구나. 내막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요? 그 스토리였구나. 박성근이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예. 이제 해답이 풀리네. 자 여러분, 자 그 얘기는 장 소장님이 하시면 장 됩니다. 소장님. 예. 같은 걸 알고 있는 거죠. 영도 출신. 그러니까 장성철 씨의 낚시예요. 본방불가로 다 오시라. 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의문이 풀렸어. 지금. 아니 지금 윤타짜랑 아니 근데 우리 장 소장이 영도 잘 알잖아요. 영도 출신이죠. 김무성 의원 지역구였기 때문에. 옥새도 같이 간 거 아니야? 영도다리 같이 우리- 있었지 사실. 제가 가시라고 그랬죠. 그거를 가라고 보낸 가시라고 사람이. 그랬죠. 그때 김무성 대표 영도다리 바라보면서 빨간 잠바 입고 사진 찍을 때 뒷모습 사진 찍어준 사람이 장성철 아니 아닙니까? 그때는 아니에요. 없었고 저는 그 밤에 내려갔어요. 이렇게 네. 좀 정리하고 밤에 내려갔지. 밤에 가시라고 한 게 접니다. 그리고 가라고. 아 좀 늦게 가가지고 윤희석 특보가 가라는데요. 사고 났잖아요. 그래요? 뭔 소리야 이게? 거기서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없었어요. 아 윤희석 특보가 장성철 장보한테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영도? 네, 저를 사주했어요. 안 가더라고. 응. 커야지 왜 안 가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래된 얘기니까. 정치사에 남았죠. 옥새 파동.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10시에 김건희 여사 구속 후에 첫 초안 조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갈까 안 갈까 했는데 순순히 간대요. 왜냐면 남편 안 갔잖아. 근데 간대. 근데 오늘 아침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가서 변호인들 얘기입니다. 가서 진술할지 안 할지는 특검에 조사 내려고 보고 결정한다는데 일단은 간다는 거거든요. 증거 자료가 뭐 있는지 모르니까 가서 막 열심히 아닌데요, 몰라요, 막 이랬다가 갑자기 예. 또 이거 들이대면 황당해지니까. 그러면 이건 일단은 뭐야? 뭘 갖고 있나 보러 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차피 가면 특검이 몸으로 볼 거 뻔하고 내란 특검 뭐 할지 뻔하니까 보나만 하니까 나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뭐가 많으니까 아니, 입장이 달라요. 그게 아니고. 이건가? 그렇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정되면은 사형 아닌 무죄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자포자기 배째라 이런 게 있는 거고. 예. 김건희 씨는 구속적 부심도 신청해야 되고 예. 보석도 신청해야 되고 예. 어쨌든 본인이 살아날 길을 계속 찾아야 돼요. 본인 어쨌든 입장에서는- 풀려날 길을. 아니, 그러면 특검 수사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나가서 뭐 그렇다고 본인이 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진술할지는 모르죠. 안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부인하고 예. 재판 가가지고 계속 나는 책임이 없다.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툴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김건희 씨는 살 길을 여전히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은 성실한 척도 안 하는데 그래도 김건희 씨는 성실한 척하는 이유는 말씀한 대로 예. 병보석 신청도 해야 되고 적부심도 받아야 되니까 예. 최대한 특검 수사에는 내가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를 좀 풀어놔 주세요 하려는 알리바이고 예. 그다음에 진술은 이제는 뭐 물어보는 거 보고 하겠다는데 한번 뒤었잖아요. 예. 영장 실질심사 때. 그래서 일단은
무서운 것 같아요. 하긴 김건희 여사는 나름대로 방어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죠. 네. 또 본인이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다 했다. 법리적으로 받은 건 받았는데라고 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전략상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심화 버전, 초심화 버전, 그 다음에 전한길 씨 이런 얘기는 본방 불가에서 하고 이 얘기해 볼게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나온다고. 지금 오늘 자정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국. 궁금한 건 다음 스텝이 뭐냐. 일단은 조국 혁신당이 전당대회 앞당겨가지고 10월에 하면은 뭐 당대표가 되는 거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에 뭘 할 거냐. 1. 서울시장, 2. 부산시장, 3. 개항을 또 뭐 할까? 4 하니까 그냥 아산 할까? 아산? 예? 그냥 네 개 쉰다. 해볼게요. 그냥 쉰다. 쉰다고요? 네 번 그냥 4 그냥 쉰다. 자 일단 짧게 답만 순서대로 답만 먼저. 저는 재보궐선거를 노릴 것 같습니다. 어디? 개항을? 어딘지는 좀 살피겠죠. 재보궐? 저도 재보궐입니다. 재보궐? 전 서울시장. 예. 윤타자. 저도 재보궐. 오, 그럼 재보궐 하면 어디? 지역? 글쎄요. 지금 개항을 제일 확실한 여론조사 개항이지. 돌려서 당선될 만한 곳 가겠죠. 유리하게. 여기서 그래요? 삐끗하면 큰일 네. 나니까. 일단 장타짜면 서울시장이에요. 왜? 네. 일단 서울시장 반대한 사람들은 중앙 정치에 있어야지 네. 당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하고 지자체로 빠져. 그럼 당이 어려워지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인지도와 세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라는 강력한 지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 중에 조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 진영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조국 전 대표가 여론조사하면은 경쟁력이 가장 센 걸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통령 길로 2030년에 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 채워야죠. 그거는 행정 경험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네. 여론조사상 드러나면은 서울시장직으로 직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생각이 좀 다른데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실제 뭐 여론조사라는 거는 누가 인지도가 높으냐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조국 이 전 대표가 그렇게 되면 빠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조국 혁신당에서. 예.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도 확인했지만 리더십이 없어요. 조국 전 대표가 빠지고 나서. 그리고 차기 대권이라는 건 아직도 이제 멀리 남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정체성도 좀 모호하고 지속 가능성도 좀 모호한 이 당을 어쨌든 안착을 시켜야 되고 설사 민주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이 존재감을 가지고 합당을 하는 거하고 흡수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오히려 주력할 것 같다고 보고요. 서울시장 선거는요. 거의 준대선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있잖아요. 예. 이걸 못 넘어설 수 있어요. 서울시장에서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서울은 조금 달라요. 예. 유권자 구성도 다르고 이번 대선 득표율도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장은 자칫한 패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조국 전 대표할 때는 대선보다 서울시장이 더 어렵다 선거가.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은 진짜 마지막 승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걸 더 넘어서는 네. 다른 서사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서울시장은 아니고 거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야. 그리고 민주당이 서울시장 안 줘요. 뭐 거기다 왜 주겠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민주당의 예를 들면 박주민 그리고 전현희 이런 분들 오세훈 시장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나와. 이길 수가 없어. 네. 조국 넣었더니 이겨. 그럼 서울시장 탈환하기 위해서 조국에게 오히려 부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주는 게 아니라 제발 나가달라고 그거 할 수도 탈환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게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탈환 맞아요? 100에 가까워야 되는 건데 예. 5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당선 가능성을 가장 그렇지. 높게 볼 거예요. 결국은. 예. 만약에 서울시장도 거의 된다. 그러면 뭐 선택지에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좀 다르죠. 예. 오세훈 시장이란 존재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지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2030년 대선 때는 조국, 한동훈 이런 분들 무조건 대통령 선거 나올 거거든. 내년에 한번 예비 전초전 한번 근데 봤으면 잠깐 좋겠다. 정리 잠깐 하면 이거는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는 전제 조건은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한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국 개인으로만 평가할 건 아니에요. 그럼 잠깐 합당 안 하면 민주당에서 예전에 뭐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민주 후보 시민 후보 민주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없다. 지방선거는 그래요.
최소한 재보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가 될 수 있으나 지방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당내에서 선수들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합당을 해서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보고 이걸 평가해야 상상의 영역을 좀 더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보궐? 저는 그래서 재보궐에 가깝다는 게 현실이죠. 현실적으로요? 재보궐 선거는 웬만한 지역, 그러니까 TK 이런 데 빼고 지금 예정되는 뭐 수도권의 지역들이나 호남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하고 현저한 경쟁력의 우위 누가 나오더라도 보일 거예요. 그럼 조국 후보가.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거는 뭐 고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광역단체장은 달라요. 그걸 내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자원의 손실이에요. 그거는 내주기 쉽지 않고. 박원순한테 옛날에 이렇게 내줬죠. 그때는 민주당이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됐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런 민주당이 아니거든. 그때는 또 야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집권당이에요. 내년에 어려워지면 서울시장 탈환하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보궐 선거 쪽이고 호남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에 단체장 후보로 의원직 내놓고 나가서 후보가 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 득표력을 보세요. 호남. 웬만한 지역에 나가도 조국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는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단일화 안 해도 돼요. 그러네. 안 해도 이겨요. 서소장이 아니라는 도리도리. 호남은 상상력의 영역일 수 있고. 아니 저는 안 해도 이긴다고 보고 그래서 호남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권 기반으로 호남 지역구가 적절하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보다는 수도권이 낫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재밌는 건 내년 수도권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과 한동훈이 붙는 구도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본인들 지면은 멸망전이지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다. 재밌어. 그래서 어느 지역구가 재보궐 나오냐가 중요해요. 계양, 을 같은 데는 송영길, 이재명 그분들이 됐던 곳이라 거기 가는 거는 저는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조국? 예. 그래서 뭐 안산이라든지 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볼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표 얘기입니다 이거. 조국 대표가 알겠습니다. 어디 지역 찍어 빨리 시간 없어요. 저는 계양이 높다고 봐요. 계양?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럼 민주당한테 안 좋은 거 아니고 상징을. 아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오는 것보다 또 말씀한 대로 호남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네 타짜들과는 10분 휴식 후에 9시 5분부터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